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154페이지. 망국적 50 단독선거는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선거가 아니라 민의를 총칼로 짓밟고 주권을 찬탈하기 위한 매국 노름이요 학살로 얼룩진 피의 잔치였다. 우선 선거는 대다수의 애국 인사가 불참을 선언하고 오직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만이 입후보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와 함께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민중을 투표장으로 내몰았건만 다분히 과장되었으리라 보이는 미 군정의 공식 집계조차 전체 남한 인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만이 투표에 참여했음을 밝혀주고 있다. 30. 존 할리데이, 유엔과 한국, 프랭크 볼드윈 역금, 한국 현대사, 사계절, 1984, 102쪽, 154페이지 본문으로 들어와서 또한 50 단독선거는 말 그대로 가공스러운 폭력선거였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찰은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민중에 대해 수호의 사정도 살피지 않고 닥치는 대로 처치했다. 이러한 가운데 상당히 진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미 군정 공식 발표에 따르더라도 5월 7일에서 10일까지 단독선거 반대투쟁으로 무참히 학살된 민중의 수는 도합 350명, 그리고 검거 투옥된 숫자는 무려 5,425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선거 직후 모든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가 공포와 불안 속에서 강요당한 근본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법 선거에 의해 조작된 단독 정부 역시 결코 승인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면 과반수도 못 되는 찬성 투표, 찬성 4, 반대 2, 기권 2, 불참 1로 망국적인 단독 선거를 감시하겠다고 결정한 유엔 임시위원단은 무엇을 했는가? 임시위원단의 수는 전부 20여 명이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순간부터 24시간 내내 미군의 경호가 아닌 감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미군은 경호를 빙자해 유언단이 다양한 부류의 한국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저지했고 심지어는 유언단에게 보내지는 우편물에 대해서까지 엄격한 검열을 실시했다. 유언단 자신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국 사정에 대해 백지인 상태에서 모든 정부를 미군에 의존해 판단했다. 서로 한국인으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정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군정이 임명한 통역관에 의해 대부분 고의적으로 걸러진 채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하여 온갖 불법과 살상이 난무하는 현실의 참모습은 모두 은폐되고 이들 유엔단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으로 비치게 되었다. 5월 10일 선거 당일 이들 20명 남짓 되는 임시위원단은 전체의 2%에 해당하는 투표소를 대충 살피며 지나갔다. 이것이 유언단이 행한 감시 활동의 전부였다. 그나마 미 군사요원들의 엄격한 통제 아래 제한된 범위에서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유엔 임시위원단은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의 모든 지역이 유엔단의 영향하에 있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의 결과는 유엔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거주 인구가 전 한국의 3분의 1을 구성하는 지역 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등 뻔뻔스러운 허위보고를 일삼았다. 이렇게 하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한낱 세계 여론을 기만하고 불법적인 단독 선거의 합법성의 외피를 덮어씌우기 위한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꼭두각시 노름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석상에서 유엔 임시위원단이 만에 하나 단독 선거의 실상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미국은 유엔 사무국으로 하여금 유엔 총회가 열리는 파리행위 행비용을 유엔단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총회 유엔단이 참석하는 것을 저지했다. 주권을 도둑질한 강도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국적 단독 선거는 이렇게 날조되었다. 단독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른바 재헌 의원은 이승만의 독립촉성 국민회가 54석을 차지했고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이 12석, 민족청년단이 6석, 대한노동연맹이 2석을 차지했다. 10석은 군소정당의 단일대표였고 나머지 85석은 무소속이었다. 이들은 무소속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각기 그럴듯한 간판만 내걸었다 뿐이지 모두가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에 불과한 자들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듯 친일, 친미 분자들로 득설거리는 재헌국회는 여전히 단독 선거 무효, 단독 정부 저지를 위한 한국 민중의 피어린 투쟁이 계속되고 있던 5월 31일에 기어코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재헌국회는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헌법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끝에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미 계획된 대로 유엔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유엔, 즉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해서만 합법성이 인정되는 정부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은 민주의 폐허 위에서 난자된 주권의 시체더미 위에서 그리고 미국의 사생아로서 오욕의 운명을 아는 채 태어나게 되었다. 참 비유가 좋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은 민주의 폐허 위에서 난자된 주권의 시체더미 위에서 난자된 주권의 시체더미 위에서 그리고 미국의 사생아로서 오욕의 운명을 아는 채 태어나게 되었다. 3. 이승만 정권의 정체 157페이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식민지 예속 권력의 독립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이전의 미군정과 새로운 이승만 정권이 갖는 차이라고는 오로지 식민지 권력의 최고 운영자가 하지 총장에서 이승만으로 바뀌었다는 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미국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남한은 미국의 무력으로 만들어지고 미국의 힘으로 보호되며 미국의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미국의 하청 권력의 다름 아니다 라고 표현했다. 이승만 정권이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면
남한은 단 3개월 이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한미 국무장관 에치슨의 한마디 말 속에 잘 집약되어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 있어 미국의 원조가 대부분 한국 민중의 압살을 목표로 하는 군사 원조에 충당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승만 정권이 의존하고 있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남한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의 맥락을 한 손에 거머쥔 채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정치, 경제의 실권을 장악하고 지배하던 기관은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한 한미합동위원회로 정부는 이 기관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 애초부터 미국의 원조로 유지되어 온 권력이 미국의 요구와 지시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속적 지배는 각종 조약과 협정에 의해 더욱 확고해지고 합법화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예속 조약에 의해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국정 전반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였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본다면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1948년 8월 24일 남한 땅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 지배권을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했다. 제1조 주한미군 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또한 자기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및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아이고 참. 제2조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역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 파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 제3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지역과 시설, 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하여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일제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 병신들 하여간. 이와 함께 1948년 9월 1일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미국의 착취를 제도화해주는 한미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인과 미국 회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려오던 온갖 특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되었고,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 내에서 재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용인되었다. 이게 뭐야? 온갖 특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되었고, 아이고. 미국인과 미국 회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려오던 온갖 특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되었고,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 내에서 재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용인되었다.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 내에서 재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용인되었다. 병신들이네 진짜. 또한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은 미군정 시절 자신들이 과도한 통치 비용 때문에 발생한 모든 부채를 이승만 정권에 떠넘길 수 있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위한 토지 공여, 시설 유지, 비용을 전부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끔 만들었다. 이렇듯 남한 정부는 모든 점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봉사했다. 이승만 정권이 미국에 대해 얼마만큼 충성을 다 바쳤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승만의 말 한마디에서 남김없이 드러난다. 미국 측 제안대로 전부 동의하라. 미국의 힘으로 정부가 세워졌고 앞으로도 미국의 힘에 의하여 유지될 우리 정부가 미국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 그들의 그만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승만 정권이 철저히 미국의 원조로 지탱되고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여 나가는 가운데 집요하게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 민중을 압살하기 위한 강압적 장치들도 잇따라 창설되었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 단연 주동이 된 것은 여전히 남한 땅에 버티고 앉아있던 미군이었다. 미군은 약체 이승만 정권을 민중의 한계로부터 보호해주고 자신의 뒤를 이어줄 한국군과 경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 목적으로 내외의 격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수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1948년 12월 말에 소련군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미군의 주둔을 지탄하고 철수를 요구하는 한국 민중의 요구와 국제적 여론이 열화와 같이 들끓었으며 또한 미국 근로대중의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요구가 군비 축소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결국 1949년 6월에 500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겨놓은 채 이 땅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하튼 미군과 이후의 군사고문단의 지휘 아래 갖가지 억압기구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우선 국방경비대를 8개 사단, 10만여 명의 육, 해, 공군으로 구성되는 국군으로 편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동시에 6만여 공개경찰 이외에 수만 명의 비밀경찰을 조직,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라 취해졌다. 이어서 갖가지 테러단을 규합해 대한청년단과 민보단을 만들어내고 1949년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20여만 명으로 구성되는 호국단을 조직했다.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이 같은 폭압기구를 창설, 정비하는 것과 함께 민중의 압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온갖 파쇼적 악법을 남발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분단 상태를 법제화하고 이를 조건으로 민주 세력에 대한 영원한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아래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내용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주요 기타 시설의 파괴 등의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범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알고 총포, 탄약, 도금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 봉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국가보안법은 당시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고 있던 한국 민중의 모든 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승만 정권은 민중의 항거에 대해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 압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엄법을 제정하고 즉각 발동시켰다. 이 밖에도 병력법, 징발법, 신문지법, 우편물 취체법 등 과거 일제시대와 미군정 당시 이 나라 민중을 결박하기 위한 제반 악법이 고스란히 이름만 바꾼 채로 그 사악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은 이미 통상적인 파시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163페이지. 남한에서 미국과 이승만 일파에 의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추진되던 시기에 북한에서도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다. 1948년 2월 6일에는 조선임시 헌법제정위원회가 기초한 헌법 초안이 북조선인민회의에 제출되었고 곧 이어 2월 8일에는 인민군 창설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 분단의 책임을 미국과 이승만 일파에게 떠넘기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정권의 수립 시기와 선거 방식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정부 수립을 남한의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로 잡았고 한반도 전역이 참가할 수 있는 선거 방식이 고안되었다. 북한에서의 45가 어디지? 45 이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명칭이다. 이 용어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정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되어 왔으나 여기서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한다. 164페이지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한에서의 정부 수립 자체가 남북한 민중의 공통된 합의에 따른 것임을 과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9일 이른바 조선의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로 지칭되는 제2차 남북연석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지난번 제1차 회의에 참석했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중 김구와 김교식 등 한국독립당 계열의 인사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참석했다. 개막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남조선 단독선거와 관련해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 성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장래투쟁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회의가 풀어야 할 과제를 명시하는 주장을 폈다. 역사적 남북연석회의로부터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안 남조선에 전개된 정치적 사변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첨예화되어 가며 복잡해져 가고 있다. 그들은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를 전 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전 조선 국회로 선언하고 있다. 전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를 대표한 국회의원이 없는 그러한 국회를 어떻게 조선 인민을 대표한 국회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조선 인민의 반대 속에 기만과 허위로 날조된 국회를 어떻게 민족적 국회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가장 엄중하다. 문제는 우리가 남조선 국회를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남조선 국회에 대한 담화와 성명서나 결정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태도를 표명하는 것으로만 투쟁할 것이 아니라 결정적 구국 대책을 취해야 한다. 이 구국 대책의 첫 행동으로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통일을 기하며 조선 인민들의 의사와 속망을 표현하며 그들을 대표하는 전 조선 최고 입법기관을 수립하고 조선인민공화국 헌법을 실현시켜야 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남북조선인민들의 참여하에 그들을 대표하는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로 전 조선 정부를 수립해야 하겠다. 북조선 인민들은 조선인민공화국 헌법에 기초하여 전 조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한 사람처럼 일치하여 참여할 것이다. 회의는 토론 끝에 남조선 단독 선거와 관련해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장래 투쟁 대책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는 5.10 단독 선거가 첫째, 절대 다수의 인민이 불참했고 강압적으로 행해졌다는 점, 둘째, 김성수의 반동적 한민당과 이승만 일파가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증명한다는 점, 셋째,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 진보적 인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결정했다. 1. 비법적으로 조직된 남조선 국회와 이것을 토대로 남조선 정부가 수립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폭로 배격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설정하며 우리 조국을 두 부분으로 영원히 분열하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변화시킬 목적을 가진 까닭이다. 2. 선거 실시에 기초하여 조선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북조선 대표자들로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한다. 3. 조선 최고인민회의와 조선중앙정부는 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즉시 동시에 철거하도록 할 것이다.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정당사회단체의 모든 당원과 명원들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들은 이 회의의 결정을 열광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조국의 반역자들과 투쟁하며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 조선 독립국가를 창설하기 위하여 헌신 투쟁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의 결의에 따라 북조선 인민회의에는 북한 지역에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8월 2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세부 지침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남한에서는 공개적인 투표가 곤란한 사정을 고려해 비밀리에 이중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즉, 각 시, 군에서 5명 내지 7명의 대표들을 선출한 뒤 이들이 다시 해수에 모여 인민대표자 대회를 열고 그 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에 보낼 남한 지역 대표 360명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시, 군, 구, 선거위원회 산하에
정권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원회의 성원들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내정한 대표들에 대한 서명투표를 각 부락과 직장 단위로 비밀리에 수행했다. 이러한 작업은 대략 7월 중순부터 남한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되어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 경찰청에 금고된 수만도 모두 1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몇몇 정권위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서명투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조선방직공장 여공인 한 정권위원은 혼자서 1,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서울 영등포 지구에서는 890명의 서명투표를 받은 정권위원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총 1,080명의 1차 대표를 선정했고 다시 이들을 38선과 회로를 통해 해주에서 재집결하도록 조치했다. 그러고 난 뒤 해주에서는 남한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는 인민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북한에서도 8월 25일 도합 21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남북한을 합친 총수 57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북한 당국의 집계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총 유권자 중 99.97%가 투표한 반면에 남한에서는 총 유권자 1,745만 명 중 77.52%가 비밀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의 투표자 수는 50 단독선거 때 집계된 투표자 수보다 65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9월 8일 만장일치로 헌법을 채택하고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에 의거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는데 인민공화국은 그 본부를 평양에 두되 수도는 서울로 하며 남북에 걸친 전 인민의 선거로서 성립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선거임을 자처했다. 51.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신헌법을 채택하기 전 구헌법의 103조에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신헌법에서는 수도가 평양으로 바뀌어 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68페이지.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령군 철퇴에 관하여 미, 소, 양정부에 대한 조선 최고인민회의의 요청문을 발표했다. 조선의 영토에는 지금 또 미, 소 양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은 민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분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선을 경계로 하여 둘로 분할되어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농업의 남한과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업지대인 북한과는 인공적으로 분할되어 있다. 반인민적 친일파, 각종의 정치적 몰이 간상배 등 몰이 젠상배 기타 반동론자들은 이기주의적인 사육에 줄인 정치적 목적에서 조선의 영토에 미소 양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미소 양군의 저거를 선동하며 동시에 남북 조선 인민 간에 적의에 찬 충돌을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극동에 있어 정치 정체를 격화시키며 세계 평화와 제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조성할 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 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수개월간
미, 소, 양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리라는 것을 양해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졌고 무조건 항복한 당시로부터 이미 3개년이 경과한 오늘날 외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또 정당성도 없다. 이 요청서를 교부함에 있어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전 조선 인민의 명의로 위대한 소련 정부가 이미 미국이 남조선에서 그 군대를 동시에 철퇴시킨다면 소련 정부는 그 군대를 즉시 철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수회에 걸쳐 표명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미국 정부도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을 존중하고 제 국민 간의 안정과 평화와 친선의 강화를 기원하는 조선 인민의 요청에 의해 소련군이 한국에서 철퇴하는 것과 동시에 철퇴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소련군은 12월 25일까지 북한 지역에서 철수를 완료했다. 여하튼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한반도는 두 개의 적대적 정부로 분리되어 통치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운, 빼운. 자, 제5장, 제1부의 제5장. 제2부 어디까지 읽어라 했지? 제5장 남한민중의 무항항쟁. 1. 끓어오르는 한라산. 2. 4.3 제조항쟁의 불길. 3. 여순봉기 돌풍. 전진하는 유격투쟁. 4. 본문으로 와서 170페이지 제5장 남한민중의 무항항쟁. 27구국투쟁과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남한민중의 반미, 반이승만 투쟁은 무장투쟁 단계로 발전해갔다. 이미 밝힌 대로 27구국투쟁 이후 남한 각지에서는 농촌을 거점으로 한 야산대라는 초보적인 무장조직이 등장했다. 야산대는 광폭한 탄압을 해치고 효과적으로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한 민중의 자유조직으로서 정치활동을 위주로 낮은 단계의 무장항쟁을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야산대의 활동은 4.3 제조민주항쟁 등 지역적 봉기라는 계기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유격전으로 급속히 진입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본격적인 무장항쟁의 불길을 지핀 4.3 제조항쟁과 제조항쟁으로 촉발된 여순봉기, 그리고 계속되는 군대 내의 반란 등은 당시 해당 지역과 군 내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자연 발생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4.3 제조항쟁은 가혹한 미군정의 학정과 그것의 영속화를 의미하는 단선 단정의 추진이라는 상황 아래서 유일한 최후의 선택으로 감행되었다. 다시 말해 학정의 노예로 전략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싸우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달리 의지가 굳은 제조민중은 기꺼이 후자를 선택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순봉기도 동포에 대한 학살 명령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총부리를 압제자에게 돌릴 것이냐 하는 막다른 기로에서 선택된 결과였다. 이후 대구 주둔 6연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군장병 반란 사태도 역시 동포에 대한 계속적인 학살 강요와 자신들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탄압 위협 속에서 발생했다. 이렇듯 일련의 봉기는 민중이 처해 있던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일어나게 되었지만
봉기에 참여한 무장 세력이 대거 유격대로 전환함으로써 본격적인 유격전의 막을 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무장항쟁의 전진 속도는 당시 남로당 등이